2024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지침 변경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보시면은 2024년 투자 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진 방향 안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2024년 상반기 기준정보 변경 관련해서 안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지침 안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안내사항 안내 드리는 걸로 교육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년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투 사업입니다. 보시면은 내용 명확하라 해서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결국 내용을 보면은 뭐냐 하면은 저희 사업 중에 3개월 미만 사업 1회 진행하는 뭐 돌봄 여행 서비스라거나 이런 여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바우처 내용 보시면은 3개월 미만 사업 또는 3개월 미만 사업 해가지고 이게 이제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이 내용들이 보시면은 바우처 지원 기간 3개월 미만 사업의 이용자 또는 3개월 미만의 사업이라고 해서 명확화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보시면은 서비스 지원 기간 중에 보면 그 1회 생성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등급 조정이 불가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투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들은 매달 포인트가 생성되세요. 예를 들면은 심리 지원 서비스라거나 비전 형성 서비스라거나 노인 맞춤 용도 서비스라거나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매달 이제 한 번씩 포인트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그 포인트 생성되는 거에 대해서 매달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렇게 꼭 쪽쪽쪽 될 텐데 그 청년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딱 1회 10팩이 딱 생성되고 끝납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간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2등급이었는데 갑자기 뭐 사정이 안 좋아져서 1등급으로 돼서 그거 서비스 판정을 새로 받으셨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1등급이 됐다 이런 거 하면은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거나 이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1회 생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게 명시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짧긴 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그 저희 웹진에도 아마 실릴 내용들이고 이게 그 지침하고 법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재정 환수 관련 내용인데요. 기존에 공공재정 환수 관련 내용이 없었는데 이렇게 첨가된 게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 정하는 교부 목적에 위배한 사실을 확인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 부과금 징수 등 보조금 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그 제공기관에서 현장조사 받을 때 점검을 하시잖아요. 현장 점검을 하실 텐데 그 현장 점검 하실 때 환수 금액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뭔가 잘못을 해서 환수가 된다. 근데 그 환수 금액에 따라서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만약에 환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 100만 원만 환수가 되거나 아니면 그거에서 또 뭐 경감이 되거나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환수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을 내가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500만 원까지도 이제 환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가 이 공공재정 환수법의 주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주사업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신경 쓰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현장조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별로 상관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제공기관 관리나 이런 부분이 더 철저해졌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까지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일상돌봄 서비스가 경북 같은 경우는 5개 정도 시군에서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바뀐 내용이 보시면은 17개 시도 수행하고 시도별로 사업 수행 지형을 조정하여 결정해서 한마디로 전국 서비스로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북에 있는
전체 시군에서 이 서비스들을 3월부터 다 시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상돌봄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일상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대상 보시면은요.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또는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그래서 13세에서 34세죠. 으로 원래는 그 대상이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가족 기준이 추가가 됐고요. 보시면 욕구 기준도 추가가 됐습니다. 돌봄 필요성에 대해서 자립준비 청년하고 보호 연장 아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기관에서는 이제 만약에 그 대상자가 자립지원 청년이라거나 보호 연장 아동인 경우에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돌봄 서비스 전면 시행, 아까 일부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2023년도에 1분 시군에서 시행됐던 사업이 경북 전체 시군으로 확대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제공기관 발굴하고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가 되고 G2 사업 제공기관 경우에는 특가 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비스 보시면 특가 사업은 한 8개인가 9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성인 심리 지원 서비스도 있고 식사역량 관리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텐데 각 시군에서 하는 특화 서비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제가 아니고 이제 지정제로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ụ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정제하고 등록제 둘 다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시군에서 이제 그걸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시내에서 보통 지정제로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미리 아마 공지가 됐거나 아니면 이미 등록하셨던 기관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특화 서비스 이제 진행 같은 경우에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G2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24년도 보시면 가격 탄력제입니다. 일전에 구미에서도 이 서비스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구미 교육 때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중점적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처음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격 탄력제라는 게 뭐냐?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동시에 제공기관의 역량에 따른 서비스 비용 증진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은 경북에서 가장 활성화된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가격 탄력제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시군 제공기관 자격기준 현황 파악하고 적정 가격을 선정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에 1단계가 지금 제공력 자격기준 파악입니다. 이게 가격 탄력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가격 탄력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현재 심리지원 서비스를 예를 들자고 한다 그러면 비용이 10월 서비스 비용이 18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18만 원에서 가격 탄력제를 시행하면은 서비스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게 정부 지원금은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1등급이 16만 원, 2등급이 14만 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정부 지원금은 그대로 돼 대신에 거기에 맞는 본인 부담금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까지 문 주신 분 많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아니면 개인 부담으로 하면은 시간당 7만 원, 8만 원인데 이 서비스 때문에 서비스 단가가 굉장히 낮아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일단 시군 제공 인력 선생님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게 파악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생님은 학사를 졸업을 하시고 2년 경력이 있으시고 B라는 선생님은 석사를 졸업하시고 5년 이상 경력이 있으시고 C라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박사를 졸업하시고 한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 계신다. 근데 지금 심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세 분 다 받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제공력 자격 조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C라는 선생님은 상한선이 22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서 1단계 시군 제공기관 자격 기준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미 공문이 가서 제공인력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 어떤 건
있는지 많이 공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심리 지원 서비스 하는 제공기관이 있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꼭 이제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보통 이제 그룹별로 나눌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1등급 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본인 부담금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2등급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높은 그룹, 3등급은 뭐 예를 들면 최고 그룹 해가지고 뭐 본인 부담금을 최대 상한선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1단계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정 가격 선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그거 이제 등급별로 나눴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 본인 부담금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상한선을 정하고 그룹별로 상한선 정해서, 예를 들면은 그대로 원래대로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경력이 오래되시고 진짜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자하고 이제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더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정 가능한 이제 새로 이제 제도가 생겼다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우선순위 조정. 이게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항상 그 사업을 하면은 들어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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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안 되고 그냥 오로지 소득 수준으로만 끊기 때문에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 무조건 그 저소득층이 있는 그 예를 들면 뭐 지역아동센터라거나 아니면 보육원이라거나 이런 시설에 있는 아동들한테 가서 하면은 그 아동들의 그 욕구가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그분들이 먼저 선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 위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게 그 서비스 간담회를 진행할 때마다 나왔던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가급탈지가 시행된다 그러면은 저소득층 위주로 가다 보면은 본인 부담금 더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있긴 하겠지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났던 게 본인 부담금을 조정을 해서 기존에 예를 들면 뭐 1, 2, 3등급 받던 사람들 중에서 원래는 1등급, 2등급이 제일 많았다 그러면 3등급이 많아지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더 내실 여력이 된다라고 된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좀 더 주고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 본인 부담금을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요 내용들이거든요. 보시면은 서비스 제공 자격 기준 취합해서 제공기간 용량 파악을 한 다음에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적정 가격,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설정한 다음에 본인 받을 수 있는 최대 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의 논의를 제공기간 간담회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요, 저소득층 위주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대상을 확대를 해서 우선순위 선정 방식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 뭐 제공기관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계, 그리고 시군 담당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뭐 이용자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으면 하면 좋은데 이용자분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용자 간담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 이용자 모집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각계각층의 얘기를 듣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사업별 기준 정보 변경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그 정리표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전체가 변경됐다. 가가가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기준 정보 변경 관련해서 시군이나 이렇게 그게 올라오면은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 이제기 때문에 가면 다 통과됐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시군 요청에 따라서 시군 협업 교육을 진행하는데 구미에서 진행했을 때는 해당 시군이 있는 내용들만 추려서 하기 때문에 이제 잘리는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전체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 주시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구나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가 기존에 김천시에서 있던 것들이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고령군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 바른체험 운동교실에서 군의군, 왜냐하면 군의군 아시겠지만 경북에서 그 대구로 넘어갔죠, 행정구역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바른체험 운동교실이 빠졌고요. 또 똑같은 상황으로 치매 없는 백색 장소마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빠졌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아동 청소년을 위한 생활스포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의성, 청송, 울진에서만 하다가 예천이 추가돼서 예천군에서도 이제 서비스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하던 제공기관에서 청도군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그 기관에서 변경 후에는 안동이 추가가 됐습니다. 로는 해피실버 서비스, 찾아가는 해피실버 서비스로 이제 그 기존에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해피실버 서비스, 김천에서 하던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기관 방문, 집단 활동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서비스명이 찾아가는이라고 하니까 기관 집단 활동이 됐었었는데 해피실버 서비스를 바꾸고 기관 방문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식사영양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상주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또 일상돌봄에서 하는 식사영양관리랑은 또 다른 서비스고요. 보시면은 본인부담금하고 정부 지원금 그리고 등급 우선순위 이것도 보시면은 수급자 뭐 해가지고 저연령보다는 이제 만약에 우선순위가 이제 소득 수준이었는데요. 보시면은 단위 등급 15만 원 그리고 본인부담금 5만 원으로 다 통일이 됐고 등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단위 등급으로 변경됐고 우선순위가 고연령 수급자 차상위 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자살 고위험군 예방 서비스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게 바뀐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그 정신보건법이 예전에는 정신건강 전문에 대한 뭐 이렇게 다른 그거였는데 정신보건법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따라서 법조항이 변경된 거를 이제 적용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정신건강 특화케어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같은 정신보건법의 3조 5항 3항에서 5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5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천에서 신규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번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질환 및 암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재활 서비스라고 해서 본인부담금 20만 원에 12개월 재판전 2회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그 말 그대로 뇌병변 장애가 있으시거나 장애는 아니고 뇌병변 질환이 있으시거나 암 환자들 해서 재활 서비스 들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물리치료나 작업치료학과 졸업 후에서 1년 이상 경력자 그리고 뭐 이런 경력을 가지고 실제로 보시면은 서비스 내용이 재가방문입니다. 1대1로 가서 재가방문으로 해서 가는 서비스고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그냥 확인을 해주시고 아 이런 것도 지금 추가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안내를 드리고 갈 건데요.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시면은 시군별로 같은 서비스 내용으로도 비용이나 인력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별로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시군이라기보다 시도죠. 그래서 심리지원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대구 그리고 이제 뭐 경북, 경남 이렇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기준 정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복지부 지침, 큰 조그만 책자, 경상북도 지침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이 아니고 경상북도 기준 정보 안내 책자 및 시군 담당자한테 문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 보시면은 정서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 지역과 성장 촉진 지역 같은 경우에를 제외하고는 피아노 악기 수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발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서비스. 이거 정말 간단한 내용이고 저희 당연히 할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 2회 서비스고 정서 1회, 악기 1회 이 원칙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 방문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재가 방문이 허용하므로 경로당 등 집단이 모이는 곳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서비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상돌봄 서비스인데요. 일상돌봄 서비스 하시는 분들 또 이제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일단은 요 내용 보시면은 기본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A형, B형, C형 이렇게 D형까지 있다가 바뀐 게 A형, B형, C형인데 B가 1형, B형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제 추가가 됐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서비스하는 거, 가사 서비스하는 기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B형 서비스 1, 2형 해서 특화 서비스가 몇 개 되는지, 월 24회에 뭐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 서비스 추가된 내용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제 간단하게 나왔다는 내용들이고요. 보시면은 기본 서비스가 A, B, C, D에서 A, C, B1, B2, D형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연결됐고요. 다음으로 이제 원래는 제공기간 6개월 재판을 가능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최대 얼마까지인지 예를 들면은 이제 몇 개월이고 언제까지인지 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변경 전 보면은 이제 그 실장료 일상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서비스는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의 그 기준으로 들어가져 있고 그 특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G2 사업이 있는 거는 G2 사업 아닌 거는 이제 그 기준을 따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그 디테일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변경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제공인력 자격 기준이라거나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거를 참고한 자격 기준이다, 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침이 디테일해졌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당 이용 단가가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올랐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기본 서비스 기준당 시간당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랐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우처 총액 관련해서도 이제 그 요렇게 이제 올랐다. 보시면은 뭐 12,000원 올랐다거나 이렇게 돌봄 형태에 따라서 올렸다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PPT에 있는 내용 확인하시면 되는 내용들이라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 서비스 보시면은 식사 영양 관리, 휴식 지원, 소셜 다이닝, 신체 건강 지원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추가가 된 건 아니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가격이 올랐다는 내용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은 일상돌봄 서비스에 식사 영양 관리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심리 지원, 휴식 지원, 소셜 다이닝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이면 종류가 둘, 넷, 여섯, 여덟, 10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모든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시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특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해놓으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식사 영양,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서비스 좀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까지 또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아마 시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해 놓으셨을 거기 때문에 아마 공유가 돼서 모집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특화 서비스 등 담당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근데 아마 3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웬만한 시군에서 대부분 다 이 부분들을 모집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걸 하셨을 겁니다. 다음으로 지침 안내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다 하시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이기도 한데 의외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우처 생성 및 2월 소멸 관련해서인데요. 생성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월 2월까지 결제 가능합니다. 이건 아시겠죠? 2월달에 생성된 바우처는 3월 31일까지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달까지 보관 결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소멸은 해당 바우처가 해당 2월에 소멸되는 바우처 2월 이후에는 소멸돼서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보시면 단 자격 종료 시에는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말 24시까지만 결제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예로 들어놓은 건 2월 생성된 바우처 같은 경우는 3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이후 소멸이고 두 번째 자격 종료 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3월부터 시작한 제공기관에서 이용자가 3월부터 서비스를 이용을 했다. 그리고 2월달에 끝난다라고 했을 때 2월 20, 예를 들면 올해라 그러면 2월 29일까지잖아요. 2월 29일 딱
24시 딱 될 때까지만 결제가 가능하고 2월 생성된 바우처가 그 다음 때까지 넘어가지 않는다. 마지막 달에는 2월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우처 결제 시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아시지만 혹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꼭 안내 드리는 게 실시간 회당 결제가 원칙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 가면 가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실시간 회당 결제라고 하면은 회당이기 때문에 1회 금액으로 결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소급 결제하실 때 뭐 3회가 밀렸다고 해서 3회 금액으로 결제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 당일에 결제가 가능한 거가 정상 결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해주시면 되고요. 서비스 제공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급결제 경우 같은 경우에도 해당 결제 원칙 적용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회 결제가 있다면은 한 번에 4회 결제를 금액하는 게 4회 금액을 결제하는 게 아니고 1회 금액을 4번에 걸쳐서 결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말기상으로 정상 체크, 단말 대상자 및 서비스 1일 1회 가능합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정상이 2회까지 가능하고요. 보강도 2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루 정상은 1회, 보강 1회, 소급 20회로 제한되어 있고 정서발전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상 2회, 보강 2회, 소급 20회까지 가능하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만약에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서비스 미제공에도 불구하고 선결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해당해서 전액 환수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이제 그 공공재정 환수법이 추가되면서 최대 5배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꼭 경각심을 가지시고 선결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급결제 사유인데요. 소급결제 사유 보시면은 4개가 전부입니다. 이용자 카드 발급 지연, 다음에 카드 분실 및 훼손, 다음에 단말기 분실 및 고장, 단말기 신규 신청 후 미수령 상태. 한마디로 2개는 이용자가 카드가 발급되거나 아니면 카드를 잊어버렸거나 이 2개 중 하나고 아니면은 단말기를 기관에서 고장이나 분실로 결제가 힘들거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신규로 신청했는데 이거 미수령 됐거나 해서 단순 카드 미소지로 인한 거는 소급결제 서비스가 안 되고 이거는 소급결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당일까지만 그러니까 그 해당 일자까지만 이제 가능하다. 보시면은 부득이한 경우 소급결제를 실시할 수 있으나 소급결제 단수 발생 기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점검 무상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사후 관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문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소급결제를 안 하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소급결제가 안 하냐라고 물어봤더니만 돌려보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소급결제를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면 뭐 이용자 카드가 부실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하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소급결제가 다수 발생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건수가 좀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 예시를 들어드린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한 5년 지났거든요. 5년 정도 전에 실제로 복지부에서 점검을 나온 적이 있거든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도, 시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10명 가까이 점검을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3월하고 4월 초에 그 소급결제 건수가 그 기관이 1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이유가 그 기관이 정서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었는데 이용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해에 바우처 카드가 발급이 지연돼가지고 3월 신청했는데 4월 말이나 뭐 5월 초 이 정도 해가지고 겨우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급 결제를 해서 이제 점검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 소명이 돼가지고 따로 뭐 환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소급 결제에 대해서 무조건 안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하지만 많으면은 이제 뭐 현장 조사나 이런 때에 조금 더 소명해야 될 부분이 많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강 결제 같은 경우에는요. 서비스 보강은 2월까지 가능하지만 12월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까지 보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 날 모든 포인트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보강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그 선결제 말씀드렸죠. 실제 사례인데요. 몇 년 전에 12월 31일 날 결제 다 해놓고 1월 달에 우리 서비스 제공할 거다. 이날 못해가지고 보강하는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다 완수됐습니다. 네. 그리고 단말기 결제 절차. 이거는 이제 신규로 이제 가입하시는 이제 제공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분들이 어떻게 결제를 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초기화하면 지역사회 서비스 클릭하셔서 사업 코드는 아시겠지만 저희 뭐 기준적으로 만든 책자에도 있고 사업 들어가면 그 코드 6자리 있습니다. 그거 입력하신 다음에 이용자 카드를 접촉하시고요. 그리고 그 제공인력 아이디 8자리 있으시죠? 그거 입력하신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게 뜨면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비용 금액, 잔액이 얼마 있는지 하고 어떤 서비스 결제를 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결제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서비스 결제를 완료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이것도 CSI 급여 관리라고 해서 하신 것도 있는 반면에 안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CSI 급여 관리라고 해서 실제로 급여 등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제공인력 CSI 급여 관리해서 이제 그 바우처 시스템 들어가셔서 대상자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제공인력 급여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CSI 급여 관리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회 누르시고 신규 누르시고 시도는 이제 저희는 경상북도겠죠. 들어가신 다음에 보시면은 행추가 누르시고 제공인력 입력하시고 뭐 예를 들면 근무 시간이 얼마고 월급이 얼마다 실월급여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이게 실월급여라는 거는 보시면 월급여가 뭐 93만 지금 예시로 드리는 거는 79만 5,200원 월 실월급여는 97만 5,500원이라면 실월급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러니까 지투사업 말고 전체 금액이고 월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투사업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요 보시면은 양식 이게 대량이거든요. 신규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기관은 제공인력 선생님들이 많다. 그래서 그거 할 경우에는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업로드하면은 일일이 하지 않아도 이제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매뉴얼대로 하시면은 아마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라서 아마 교육자료는 지금 다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자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게 매달 25일 전에 등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꼭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 내용 관련해가지고는 신규 제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존 제공기관에서도 그 신규로 선생님들 뭐 퇴사하시거나 입사하시거나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자격 조건을 어떻게 맞추냐,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등록된 민간 자격증이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민간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등록된 민간 자격증이라는 게 요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고 해서 PQI, 저희 PQI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사이트 주소가 PQI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셔서 자격 정보에 자격증만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고 한다 그러면은 심리 지원 서비스 뭐 예를 들어 민간 자격증이다 라고 했을 때 미술 심리 치료사 자격증이다 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술 심리 치료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적으면은 많은 거는 거의 민간 자격증이 1000건 가까이 뜹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등록된 자격증이 내가 발급받은 곳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명 치시고 그 밑에 자격관리기관에 내가 받았던 기관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분명히 이게 등록된 민간 자격증이었는데 검색을 해도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온다. 분명히 근데 등록된 자격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폐지된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정보 시스템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마우스가 커서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은 민간 자격 검색 밑에 등록 폐지 자격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원래 등록되어 있는 자격이었는데 더 이상 발급을 안 해서 등록 폐지 자격증, 이제는 더 이상 발급을 안 하는 자격증이다라고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그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격기간 그 검증 보통 이제 검증기간이라고 해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폐지된 자격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등록된 자격증이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 해드리긴 해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조금 확인을 하시고 등록된 자격증인지 아닌지.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등록 서류나 아니면 변경 서류 관련해가지고 들어오면은 확인을 해보면은 없어요. 근데 폐지 자격증에도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없으시면은 민간 자격증명에 있어도 자격 관리 기관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가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 등록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실 거라서 먼저 셀프로 이제 민간 등록 자격증인지 확인해 보시고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만 확인해 주신다 그러면은 아마 등록하시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무 경력 인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자주 전화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주 알려드려요. 근데 그 자주 전화 안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시면은 제공인력 실무 경력 같은 경우에는 졸업 이유 또는 자격증 취득 이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실습 시간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졸업 후 1년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실무 경력은 2022년부터 2023년인데 자격증을 2024년에 땄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격이라고 그러니까 그 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쌓은 경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경력증명서는 실무 경력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나 무급활동 같은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이제 뭐 사대보험을 가입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대보험 중에 뭐 최소한 산재나 고용 등을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경력증명서가 정확하게 발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프리랜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대보험 가입 안 하는데 라고 하시는데 보통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게 이제 경력증명서 그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고 그게 만약에 좀 애매하다 한다 그러면은 사대보험 경력을 그 사대보험 취득 확인서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우선적으로 제출 받아주시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문제 없이 지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전공하고 복수전공. 이것도 주로 나오는 내용들을 하는데요. 복수전공 같은 경우는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이 안 됩니다. 보시면은 부전공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 전공의 반 정도 그 이하라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부전공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복수전공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두 개의 학위가 나온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만큼 이제 이수해야 되는 학점 자체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부전공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